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한눈에 보이는 행정법을 봤어요. 전체적인 행정법의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행정소송은 그 중에 딱 중앙에 있는 내용, 사실 그렇게 보면 얼마 안 되는 내용 같잖아요. 지난 시간 내용 기억들 나시죠? 그치만 중앙에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은 구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법의 내용이 행정구제법에서 집대성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에 머리, 몸통, 다리의 다리 부분 행정구제법이죠. 여기서 모든 것이 집대성이 된다.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에요. 한눈에 보이는 행정법을 보기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행정법의 구성, 여기를 보고 있었고요. 여기서 1차적 구제 방법, 2차적 구제 방법 이렇게 있었어. 1차적 구제 방법은 잘못된 행동이죠.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부당이라는 것은 사실 위법까지는 아닌 거예요. 법에 위반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이제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그런 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권한은 없고,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죠.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걔네들은 위법한지 문제뿐만 아니라 부당한지 문제도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부당한 경우에도 그 잘못된 행위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악구청장이 어떤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위법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관악구청장이 한 행동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누구한테 제기하냐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서울시 행심위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행심위도 행정부 소속 기관이죠. 권력 분립에 문제가 없어요. 같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법원보다는, 사법부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심판이죠. 예를 들기로는 개인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 잘못 판단해 가지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운전면허는 취소할 때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지방경찰청장이 음주운전 한 사람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택시 면허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을 태우는 거죠. 돈 받고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객을 태운다라고 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데, 그때는 지방경찰청장이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시 면허를 취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요, 운전면허 취소되면은 어떤 차량도 운전해서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택시 차량도 당연히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택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용차에 해당하는 택시 차량도 운전하면 안 되는 건데, 경찰 쪽에서 지방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한 거죠. 그렇게 취소했다는 사실을 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통보를 해줘요.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이런 단계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택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궁극적인 해결 방법일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5천만원 내가 잘못했어, 잘못해서 면허를 취소했어 라고 해서 국가가, 지자체가 5천만원을 줬다, 그래서 5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5천만원 받아가지고는 사실 해결이 안 되죠. 그럴 때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이고, 그래서 그만큼 1차적 구제 방법이 돈 주는 2차적 구제 방법보다는 더 실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는 공법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그런 제도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고요. 지금 머리, 몸통, 다리에서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 국민한테 어떤 액션을 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행정 주체는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다루기 전에 뭘 먼저 보려고 하냐면 법계, 이런 게 있어요. 법계. 네, 법계. 여러분들이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얘기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법계란 법질서, 법제도 질서, 그 나라의 법제도 질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성격으로 만들 것인가. 네, 그런 게 바로 법계입니다. 법계. 뭐 법계통, 법체계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뭐 처음에 우리가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 두 개로 보통 알고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네, 위에 보시다시피 무슨 뭐 이슬람 법계 이런 것도 있고요. 유교 쪽도 유교 법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뭐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고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거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예, 대륙법계. 대륙법계는 성문법. 네, 이 성문법이 중심이 돼요. 성문법이 중심이 되고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성문법 국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대륙법계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법학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학문적 성격을 좀 많이 갖죠.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돼서 영미법계의 성격을 좀 이제 가미를 하고 있는데요. 전 찬성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 대륙과 영미법계가 있는데 영미법계는 영국하고 미국이죠. 영국하고 미국.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다. 대륙법계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논리를 가르치잖아요. 법논리를 가르치고 대륙법계는 학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요. 네, 합리주의를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성문법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잖아. 우리도 성문법을 먼저 적용하고 성문법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불문법을 적용하고 이렇게 보충적으로 불문법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성문법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건 대륙법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로 만들어진 성문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자꾸 안정을 추구할까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거는요. 대륙이 유럽 대륙 얘기하는 거죠. 대륙이 겁나게 불안정적인 거야. 불안정적이어서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문자로 막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문자로. 그치. 불안정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영미법계. 얘네들은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야. 경험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저는 원칙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주의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얘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외세 침입을 한 번도 받지 않아 역사의 계속성이 인정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을 침범한 사람이 있었을까?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영국은 침범을 받지 않았던 나라다. 우리나라랑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원래부터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례가 줄곧 남았던 거예요. 예전엔 어떻게 판단을 했었지? 라는 그 선례 그대로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사건도 판단을 한다.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디테일한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성문법, 문자로 만들어 놓은 법보다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네, 관습법. 그 관습은 판례가 만들어내게 되고, 네, 그래서 이 판례법, 관습법,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로스쿨 가서 공부를 해.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5만원짜리 법전 하나 사면 공부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죠. 판례집을 사야 돼요. 판례집을. 5만원짜리 법전 하나 사면은 대륙법계, 논리가 중심, 성문법이 중심인 나라에서는 5만원짜리 법전 하나 사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판례법이 중심인 나라에서는요, 판례집을 사야 돼요. 판례집을 사는데 우리나라 뭐 이렇게 따로 판례집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판례집을 사면은 뭐 3천만원, 4천만원어치의 판례집을 사야 돼요.
이만큼 사야 됩니다. 이만큼 사갖고 방에다가 꽉 채워놔야 돼요. 그걸 다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걔네들은 모든 사건에 사건명이 부여되어 있어요. 무슨 사건, 무슨 사건, 이렇게 사건명이 다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야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대법원에서 1990년대부터 사건명을 부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예요? 양심과 선과 평등에 입각하여. 야, 이건 진짜 판사와 검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네,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것을 중심.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장점이 더 커요. 근데 이게 장점이 더 큰 제도는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 특징 몇 개 좀 볼게요. 대륙법 같은 경우에는요, 논리를 중심으로 하고 학문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요. 연역적 방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성문화된 법이 있는데 그 성문법을 3단 논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3단 논법이 뭐예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가는 거 말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우리 얘기하잖아요, 항상.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죽었죠? 안타깝네요. 그게 이제 3단 논법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법에 적용하면요, 3단 논법이 법에 써있는 이 내용은 이런 의미다. 요건을 해석해요. 법률의 요건을 딱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이런 일들이었다. 사실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인 이 법조항에 적용을 하면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 요건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요건을 해석하고 사실을 확정하고 요건을 포섭함으로써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요건 해석, 사실 확정, 요건 포섭. 이런 식으로 연역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성문법의 추상적 해석 중심으로, 뭔 소리인지 뜬구름 잡기, 추상적 해석 중심으로, 논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론 중심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학자들, 법학자들이 인정받고 추앙받아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저는 법학자가 왜 추앙받아야 되는지, 변호사가 왜 추앙받아야 되는지 아직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전 기술자라고 생각해요. 기술자, 전기 기술자보다 못한 실력 없는 기술자. 그게 바로 저는 법률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저도 법을 꽤 많이 하는데 저는 기계치고, 그리고 전기 기술자 분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는 전기 못 다루거든요.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남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뿐입니다. 어느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한 문제는 결코 계급을 나눌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여기 와서 잠시 내가 맡은 바의 역할, 내 배역일 뿐이죠. 연극에서 이 땅에 내려와 살고 있는 이 연극에서, 내 삶이라는 연극에서 그냥 내가 맡은 배역이에요. 진짜 내가 아니죠. 진짜 내가 아니에요. 이 연극이 끝나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 똑같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와서 잠시 맡은 배역이 본인인 줄 알고 막 대단한 놈인 줄 알고 갑질해대고 그런 자들이 있죠. 역겹습니다. 토할 것 같아요. 법학자, 솔직히 죄송합니다 교수님들, 전 별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대륙법, 얘네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대륙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시민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왕이 단도대에서 모가지가 날아가고, 그리고 맨날 지들끼리 영토전쟁 벌이고, 오늘은 이 나라의 국민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 저 나라의 국민이니, 그러니 뭐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국적이 어디인지 가래 끌어물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나라의 국민 이래 버리니 안정성이란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행위의 기준이고 법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 그러면 뭐라고? 적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성문법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성문법을 중심으로 가니 그건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을 수 없으니 법전이 너무 두꺼워져. 그러니까 결국 뭐야? 대가리로 승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논리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 논리로 승부를 걸다 보니 머리가 좋은 놈이 짱이고, 구체적 타당성,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보다는 머리 좋은 놈이 짱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 머리 좋은 놈 중심으로 돌아가니 그들을 추앙하게 되고, 법을 좀 알아버리면 뭐 대단한 인간이나 된 것처럼 돼버리는, 이게 바로 대륙법계 아니겠습니까? 영미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인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는 거죠. 옛날엔 이렇게 해결을 했고 재판을 했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재판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질서와 흐름을 만들더라. 이것이 바로 귀납법이죠. 귀납법.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판례, 불문법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례,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이 발달을 해가게 됩니다. 얘네들은 학문이 아니라 실무를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이 법조인들은 실무가, 실무가 중심의 법조인들. 그래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무를 중심으로 가요. 이게 바로 로스쿨입니다. 로스쿨. 얘네들은 뭐야? 법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공학,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네, 맞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네, 법학을 공부했다고 뭐 변호사를 뭐 대단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오히려 우리나라, 우린 뭐, 너 보험 파냐? 막 이러면서, 응? 보험 파는 FC 분들을 상당히 폄하하고 그러죠. 아니, 내 자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왜 무시하죠? 그거 참 웃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거리는 놈들이 오히려 내 돈을 관리해주는 FC를 무시합니다. 뭐지? 물론 FC들도 전문성을 좀 더 갖출 필요는 있겠죠. 네, 미국에서는 오히려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이 더 대우를 받죠. 그냥 하나의 사회공학 기술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고 성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륙법계일까요? 영미법계일까요? 우리는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 가래 끌어 물지 마시고, 이런 거에서 민망해 하거나 억울해 하지 마. 이 모든 과정이 또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륙법계를 승계한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했느냐? 그때 우리는 신탁 통치를 받았어야죠. 그래서 이 미군정 시대의 영미법계를 또 일부 승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 제도들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장점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바로 그런 나라, 그런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할까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계를 보면 정리가 이래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 대륙법계,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 영미법계라고 분류를 하는데, 왼쪽은 성문법, 오른쪽은 불문법 중심의 국가입니다. 얘네들은 워낙에 혼란스러우니까 법적 안정성이 필요했었고, 도저히 계속성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문자로 좀 적어 놓읍시다. 메모를 하려고 들었고, 오른쪽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죄다 기록이 돼 있네, 역사로. 그러면 그걸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뭐 이렇게 가진 사람의 좀 장점이죠. 그쵸? 가진 사람의 장점.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서가 다 날아가지 않았어. 우린 불타지 않았다는 거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타당성, 조금 더 정의의 실현에 신경을 쓰자라고 했던 게 영미 쪽이었고요. 글다 보니까 근본 이념이 얘네들은 논리를 중심으로, 이론을 중심으로, 합리주의를 중심으로 이러해 갈 수밖에 없었고, 영미는 뭐야? 우리의 역사는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거 실무를 바탕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연역적이기 때문에 일반 추상적 규범, 우리가 법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하죠.
일반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이라는 것은 사건을 나누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건에 적용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갑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을은 음주운전을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일반적 규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시간과 장소는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내일은 음주운전을 해도 됩니까? 네, 서울에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이 많으니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예, 아니면 저기 땅끝마을 가게 되면 음주운전 좀 해도 됩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그것도 아니죠.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나눌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네, 사람을 나눌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 규범이고, 사건을 나눌 문제가 아니고 추상적 규범이고, 이와 같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반적 추상적 규범에서 출발을 해서 3단 논법으로 적용을 해서 구체적 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지요. 뭐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나도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구체적 사건들의 집합, 모음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규칙,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되게 탄력적이에요. 네, 탄력적이에요. 오늘까지를 보면 지금까지 이런 질서가 있었는데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그 질서에 살짝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또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질서, 법제도 질서라는 것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렇게 발달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나쁜 게 아니죠. 예, 실제로 진짜 여러분들 실력은 어디에 있어요? 진짜 실력은 바로 시어머니의 손맛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손맛, 그런 걸 우리가 면역이래나 뭐래니, 안묵지, 면역 요거 얘기하다가 안묵지라고 하죠. 안묵지. 성문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문화, 문자로 적어 놓을 수 있는 레시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안묵지, 네, 시어머니 손맛, 네, 그냥 말로 전수에 돼 가오는 과정인 것이죠. 그죠? 그게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냈을 때 논점을 찾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우리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이 대륙을 개성하고 위군정 시기 때 이 영미를 계승을 하다 보니 잡탕밥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장점들이 화학적 결합을 일으켜서 정말 완벽한 우리의 이제 뭐가 만들어진 대륙법계, 노노노, 영미법계, 노노노. 우리나라 뭐 만들고 있어요? 법제처에서 행정기본법을 인류 최초로 준비하고 있다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 뭔 일이 생길까? 그렇지. 네, K법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쵸? K팝이 만들어지고, 네, K방역이 만들어지듯이 이제 K법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국뽕 한번 맞아보고, 네, 이런 거죠. 네, 우리 여기서 머리, 몸, 통,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국민한테 액션 이렇게 취했단 말이지. 근데 이 행정 주체, 행정 작용을 하는 주체니까 행정 주체지. 행정 주체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 그걸 보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본래적 주체. 행정 작용을 하는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국가. 우리는 뭐예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 이 지방자치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있지. 원래는 국가가 행정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만의 고유한 사무가 있습니다. 그 고유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나와 있거든. 이러한 것들은 너희들 사무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주민의 복리 증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자체의 고유한 사무야. 무지하게 많아요. 지방자치법 9조에 보면 열거돼 있습니다. 열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자기 사무를 가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가 대한민국 그러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나한테 세금을 매겼단 말이죠.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띵동 이렇게 와가지고 띵동 저기요 세금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아. 나라가 재정이 좀 힘들어 이러면서 돈 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네, 국가가 대한민국이 오지 않아요. 그쵸? 대한민국이 오지 않아요. 네, 국가는 사실 관념적 존재잖아요.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대한민국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일은 누가 하느냐? 신민. 예, 신민은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네, 요 조동아리, 그치? 조동아리, 예, 요 조동아리 떠들어내려면 요 코가 숨 한 번 쉬어주고, 그 다음에 졸릴 때 감았다가, 예, 잠 깨면 눈 떠버리지, 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이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타이핑 좀 쳐주시고, 그다음에 마우스 한번 잡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신체 기관들이 일을 하죠. 역시 국가라는 사람 역시도 얘네들의 행정기관들이 자신의 일을 한다는 거죠. 행정주체,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이 일을 합니다. 그쵸? 네, 저 같은 시민이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행정기관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네, 영업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나옵니까? 누구 이름으로 나와요? 그거 담당한 공무원, 담당 공무원 이름으로 나옵니까? 담당 공무원 김철수 이렇게 와요? 그럼 내가 김철수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저 새끼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죠. 외부의 의사표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냐?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온다고. 서울시장, 네. 물론 이제 서울시장 박원순 이렇게 오지만 박원순이 나한테 하는 건 아니잖아. 서울시장이지.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행정청이야. 행정청. 행정청이라는 것은 그 서울시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행정기관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스머프. 우리 스머프 알고 있죠? 스머프. 거기에 보면 똘똘이 스머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친구, 그리고 가장 말을 잘하는 친구가 바로 행정청이 됩니다. 머리가 좋아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표시권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시라는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결정권과 그리고 서울시라는 행정 주체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 표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행정기관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그 기관이 바로 행정청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행정청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가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애들한테 좀 일을 시킨다는 거지.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이 기타 행정 주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0개가 넘는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1000개가 넘는. 걔네들은 누굴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기타 행정 주체들은 이 국가나 지자체의 본래적 행정 주체로부터 이 공행정 사무를요 위탁을 받아요. 그래서 대신 좀 해주셔 이렇게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 사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 위탁받은 사무 수탁사무라고 합니다. 받을 숫자를 써서 수탁사무라고 그래. 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요 얘도 국가나 지자체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게 돼요. 동일하게. 그런 애들이 누가 있냐? 여기에 있는 기타 공법상 법인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가 기타가 되는 이유는 위에 있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법상 법인이라고 했죠. 얘네들이 공법상 법인이니까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법상 법인 이래서 이름이 기타 공법상 법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공공단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얘네들을 4명을 말하는 거예요. 법에서는요
법에서는 기타 공법상 법인 뭐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법에서는 그냥 공공단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공단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공단체 하는 순간 뭐를 떠올려야 되냐? 사단법인, 재단법인, 무자산 특수법인, 영조물법인, 얘네들 바로 기타 공법상 법인을 떠올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얘네들입니다. 사단법인, 사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재단이라는 것은 돈이 모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모였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국가나 지자체가 새로 도시를 만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 일을 하게 되죠.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들,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 공재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이제 보통 여러분들 연구소들, 국책 연구소들이 바로 이 재단법인에 많이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 이건 이제 한국도로공사 이런 식의 공기업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원래는 도로법에 따르게 되면 국가가 고속도로라는 건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법에 따르면 표현은 고속국도거든요. 그 고속국도를 관리하는 건 국가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도로공사한테 그 사무를 위탁해서 한국도로공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은 중간에 있는 바로 이 무자산 특수법인이에요. 무자산 특수법인. 무자산 특수법인이란 건 뭔 말이냐면, 태어날 때 땡전 한 푼 없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거지였다는 거지. 주머니에 한 푼 없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돈이 많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런 게 근로복지공단이라거나 건강보험공단이라거나 이런 아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걔네들은 뭘 받습니까? 보험료를 받죠. 그쵸? 보험료를 받아요. 산재보험료를 받고 고용보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받아요. 걔네들이 만들어질 때 성립할 때는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무자산이었던 것이지. 그런데 그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그 기금을 운영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애들이 바로 시작할 때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되었다. 무자산 특수법인. 그런데 이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그래도 공법상 법인이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사인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인한테 맡기면 그게 바로 공무수탁사인이 됩니다. 공무수탁사인. 요 이제 공무수탁 자연인, 우리 같은 자연인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 중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다고 했죠. 사법인도 있습니다. 사법인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민간 기업이요 도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도시개발특별법, 이런 법도 있어요. 갑자기 입에서 잘 나오네요, 술술. 기업 도시개발특별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도시를 만드는 거야. 원래는 누가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GS 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 같은 이런 회사들도 국가한테, 지자체한테 그런 일들을 따다가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땅을 막 뺏고 그러거든. 아니, 야, GS건설 나부랭이 너는 그냥 사기업인데 네가 감히 내 땅을 뺏어? 아니에요. 걔는 지금 사기업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걔는 지금 국가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걔는 행정주체로서 일을 하고 있는 공권력 주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남의 땅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을 걔네들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범위 안에서, 그 일을 하는 범위 안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리질서 유지 확립을 하는 할아버지들을 보게 됩니다. 그쵸? 할아버지들 이렇게 완장을 딱 차고, 이렇게 노란색 완장을 차고 삑삑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지. 그분들 교통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교통할아버지, 판례가 그렇게 불렀어요. 교통할아버지가 바로 공무수탁사인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국가예요. 그 순간은 국가입니다. 할아버지가 가도 돼 그러면 가는 거고요. 가지마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가지마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 가지 말라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할아버지는 국가십니다. 그 순간. 이런 게 바로 공무수탁사인. 그런데 얘네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 앞에서
원래 이 행정주체는 관념적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행정기관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행정기관들 중에 가장 똘똘한 친구, 결정권과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행정청이며 이 아이가 우리한테 처분이라는 것을 하는 거라고요. 처분이라는 것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박원순 시장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잖아. 누가 하는 거야? 걔네들이 행정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요 기타 행정 주체 같은 경우에는 네, 얘네들은 별도의 기관을 보유하지 못해요. 왜? 그 일을 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다가 행정 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 예, 행정 주체가 바로 그냥 행정기관 한 명이야. 다른 기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행정기관들 중에 1등이 행정청인데 혼자니까 자기가 1등이지. 그래서 본인이 바로 행정청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보험공단이 나한테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럼 나한테 뭐야? 집합금지 명령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네, 돈 내라고 의무 부과하는 거예요.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그랬을 때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뭐 이렇게 대표자가 하는 게 아니라 공단 자신입니다. 공단 자신이 나에게 바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보험료 부과 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야? 삼위일체가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삼위일체가 되고 있더라.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행정주체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